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6월 22일 수요일 어, 순서입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괜찮아져서 좀 오늘 업로드가 늦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오늘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약발 안 먹히는 서방 제재라고 하면서 러시아 루블화가 7년 만에 최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때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표 보시면 러시아 루블화가 85.25를 하고 있었는데요. 달러당. 120 루블까지 확 빠지게 되죠.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되면 디폴트가 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환율이 120 루블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5.63이네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러시아 루블화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1200원 하는 환율이 550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재를 하니까 야, 큰일 났다. 러시아 이제 채권의 디폴트가 임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지만 예상외로 이렇게 또 강세로 갔습니다.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루브라 가치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모스크바 외환시장에서 루브라는 1.4% 오른 55.63 루블에 마감했다. 이것은 2015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날 장중에는 55.44 루블에 거래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서방 세계는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단행했다. 하지만 루블화 충격은 일시적이었다. 지난 3월 9일 달러당 120 루블까지 폭락했지만 이후 이렇게 회복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루블화 가치는 35%나 올랐다. 루블화가 달러 대비 수익성으로 볼 때 올해 최고의 통화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라고 돼 있고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했던 이후로 2월 24일 서방의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쳤는데 석유와 천연가스의 루블화 지급 조치와 외화 반출 금지, 금리 인상 등 강력하게 금융을 통제했다. 지난 2월 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 봅시다에서도 이거 봤었죠. 정말 잘했다고. 러시아가 이런 통화가치 방어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페드보다 훨씬 발빠른 조치를 잘했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부총리는 수출을 위한 적정한 환율은 달러당 70에서 80 루블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금리를 한꺼번에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과 2달 만에 기준금리를 10% 이상 낮췄다. 지난 10일에도 기준금리를 기존 11%에서 9.5%로 추가 인하했지만 루블화 가치 폭등을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시켰다가 지금은 또 빠르게 9.5로 다 복원시켰네요. 보니까.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의 가격 급등이 러시아 통화 가치를 밀어 올렸다. 주요 에너지 수출 비용을 루블화로 받으면서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4월 말 제시한 전망치 20.7%보다는 낮은 수치다.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올해
4월 17.8%까지 올랐으나 이달 10일 기준으로 16.69%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서방 진영의 제재도 러시아의 경제에 타격은 적고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득실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든이 선거 악재 물가 잡기, 유류세를 한시 면제하는 걸 검토 중이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제재했다가 유가가 올라가고 지금 난리니까 오히려 제재를 한 입장이 물가 잡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발등에 불입니다. 미국 휘발유 소비자 가격 추이가 지금 나오는데요. 2008년에 그때 당시 이제 2008년 7월 달에 유가가 147불까지 가거든요. 그때 갤런당 4.17 했었네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제 110불인데 왜 이렇게 유가가 4.98까지 미국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낮을 때는 2달러가 안 됐을 때였네요. 코로나 때랑 그리고 2015년 말 그때였고 평균적인 가격이 3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휘발유 갤런당 5달러에 카드를 꺼내 공화당은 선거 노린 게임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율 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등 인플레 보복 표심 돌리기에 올인. 끝없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지지율이 하락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서 유류세 한시 면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민생에 집중해서 인플레이션 보복 표심을 돌리겠다는 취지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시적인 연방 유류세 부과 중단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이번 주말까지 들여다볼 자료를 기초로 결정을 내리길 원한다라고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 비축류 방출이 유가를 잡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유류세 면제는 남아있는 가장 굵직한 카드다. 하지만 이날 갤런당 4.98달러에 달하는 휘발유 가격 중 연방 유류세는 18.4%에 불과하네요.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되게 센 줄 알았더니 18.4%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은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적 게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이거는 뭐 인하해봐야. 그리고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푸는데 오히려 유류세를 인하해서 소비자들이 기름을 안정적으로 계속 쓰게 만든다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면서 유가 잡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이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는 5년 동안 5%가 넘는 실업률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1년간 10%의 실업률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시기를 놓치면서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경기 악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편 캐나다를 방문 중인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를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콘텐츠에 이어서 커머스로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매일경제의 오대석 기자님이 쓰신 건데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거는 카카오 스타일 플랫폼은 지그재그 글로벌이 플랫폼으로 해서 진출 국가가 미국, 캐나다, 일본, 진출 시기는 2022년 7월. 특징은 고객 서비스와 물류 지원해서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춘다. 카카오 전자상거래
서비스 현황을 보면요. 사업 내용이 선물하기, 카카오톡 친구에게 줄 선물 구매 및 전달. 저도 저한테 선물하기 이런 식으로 카카오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쇼핑하기, 카카오톡 네 번째 탭에 있고 공동 구매로 싸게 사는 톡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 라이브, 실시간 인터넷 방송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홈쇼핑 같은 개념인가 봅니다. 그리고 메이커스, 주문 생산을 통해서 재고 없는 판매가 가능하고 지그재그는 자회사 카카오 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스타일 지그재그 통해서 7월 미국과 일본을 공략하고 국내 패션 뷰티 브랜드 제품 해외 소비자 직구 가능해져서 웹툰, 웹소설, 영상 수출 이어서 이번엔 K-뷰티, K-패션 해외로 라고 쭉 돼 있습니다.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스타일이 7월 선보이는 지그재그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입점 제안서를 다수 국내 브랜드에 전달했다. 지그재그는 카카오 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뷰티 중심의 커머스 플랫폼인데 국내에서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지금 3,500만 건이네요. 월 사용자가 370만 명. 작년 기준으로 연 거래액이 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그재그 글로벌은 국내 지그재그와 별도 앱으로 출시된다. 국내 패션, 뷰티 브랜드들은 지그재그 글로벌에 입점해서 원하는 국가의 고객에게 제품을 팔 수 있다. 특히 지그재그 글로벌은 해외 판매 시 장벽이 되는 글로벌 고객 서비스와 물류 시스템, 현지화 마케팅을 지원한다. 현지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이 누구나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서 전 세계로 한국 패션과 뷰티 제품을 팔 수 있는 수출 통로를 여는 셈이다. 카카오 스타일은 7월 미국, 캐나다, 일본 시장에 먼저 진출한 뒤에 지그재그 글로벌의 진출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지그재그 글로벌은 2019년에 그 일본의 패션 전자상거래 앱 나우나우를 출시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지그재그 글로벌이 통합 담당하는 방향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국내에 이런 소상공인들이 바로 해외 마케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매경에서 정제마진 급등하고 있고 정유사 2분기 깜짝 실적 예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럴당 24달러 사상 최고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죠. 신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도 빅 오일 업체들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기도 했었는데, 국내 정유사들도 지금 정제 마진이 급등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정제 마진이 보시면 1분기에만 하더라도 배럴당 8.38달러 정제 마진을 기록을 했었는데 4월 달에 18.57, 5월 달에 20.74, 그리고 지금 6월 셋째 주인데 24.4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뭔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정제 마진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비용을 뺀 값으로 정유업계 수익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손꼽힌다. 통상 배럴당 4달러 수준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야, 그런데 지금 24달러니까 떼돈을 벌만 하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공급 위축에 더해서 여름 휴가철 항공료와 산업 차량용 연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정제 마진은 초강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도 정유사들의 깜짝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10년도에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2011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확 빠지기 바로 직전까지 2011년 7월까지 주식시장은 차화정 장세였습니다. 그때도 코로나 위기 터지고 2009년에는 칠공주 장세라고 했잖아요. 그때 뭐 제일모직부터 시작해서 기아차, 현대차, 수출 대기업 7종목이 이제 당시에 주도주였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하면서 그때도 유가가 110불 가고 그리고 또 국채 금리도 거의 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에 대한 공포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때도 2010년 하반기부터 11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저하정 장세였었고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3월 11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3, 4, 5, 6, 7 일본 해안가에 정유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정유사들이 여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울산 그렇게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정유사들이 셧다운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또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죠. 그러면서 7월까지 차정 장세가 왔고요. 그렇게 고유가에 떼돈을 벌다 보니까 11년 하반기에 8월 달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주가도 단기간에 폭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화정의 화학과 정유 이 두 섹터가 2011년 10월 달에 오히려 시장은 올라왔는데 이 섹터들은 오히려 저점을 깨버려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 한번 차트 한번 쭉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정유사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해서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이 정유사들한테 100원 정도의 무슨 세금 비슷한 걸 때렸었는데 그걸 때리면서 이익이 그만큼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날아갔었기 때문에 저희는 2011년 그때 6월 7월 달에 차화정의 화학과 정유를 많이 줄였었거든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특히나 이제 일본 내지진의 영향 때문에 오버슈팅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버슈팅 난 수익만큼 나중에 이제 수익이 줄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보면서 뒤늦게 그래 그러면 2분기에도 깜짝 실적 나오고 하니까 정유사를 주가를 지금 사야 되나 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나머지 기사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목도 안 좋고 코까지 막혀가지고 지금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들으시면서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빠르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미국서도 IPO 열기 시간내 올해 신규 상장 기업 74%가 급감을 했습니다. 희한하게도 이 주식시장이 장이 좋으면 작년에 우리 IPO가 완전히 역대 최대 규모로 나왔었잖아요. 장이 좋을 때 기업들이 뭐 전환사채 발행부터 유상증자까지 해서 IPO까지 그 물량이 늘어납니다. 주식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IPO를 하려고 했던 기업이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바이오 기업 하나 올라오죠. 그 회사가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갔다가 이번에 4천억인가 5천억 정도 밸류로 상장이 된다고 합니다. 브로나인가 뭐 그런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이 안 좋으면 2020년 코로나 때도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상장된 일부 회사들의 그 공모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요. 낮아졌기 때문에 2020년 SK 바이오팜이나 이런 회사들이 대박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모주도 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미국서도 IPO 열기 식었네 하면서 올해 뉴욕 증시의 상장을 겨우 47건 했고요. 시총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93%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급감한 미 IPO 시장 21년도에 180개 700억 달러를 했다며 지금은 47개 46억 달러밖에 못하고 있고요. 주요 IPO주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바슈롬이 6.86, 루시드 9.6, 리비안 6.25, 로빈후드가 28.53%, 바슈롬 외에는 모두 지난해 상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급감을 했고요. 내년은 돼야 IPO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배런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SEC에 IPO를 신청한 기업은 320개이며 나스닥 거래소는 이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IPO에 나설 수 있는 상태다. 다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 증시 전반에 걸친 변동성이 신규 상장에 나설 기업의 우려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상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라고 쭉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IPO 예정을 했던 뭐였죠? 시몬느. 제가 인피니티에 있었을 때 저희 시몬느가 저희 회사의 그 대주주이시기도 했었는데요. 작년에 상장이 좀 잘 됐으면 했었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모가가 너무 좀 형편없이 결정되면서 그 상장이 철회됐었죠. 그런 것처럼 시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기사인데 주가 떨어지는데 실적 전망은 쑥 이례적 괴리 현상. 과거에는 어땠나?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가 컨벌전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게 다이버전스인데 최근에 보면 이익의 미국도 그렇고 이익의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먼저 확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가 그랬었거든요. 2018년도에 19년에 경기 하락을 미리 반영하면서 그때도 이제 다이버전스가 일어났다가 실제로 2019년도에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또 반등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례적 괴리 현상 과거에는 어땠다 라고 돼 있길래 어떻게 조사를 해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에는요 연간 추정치가 231조 7천억 그런데 지금은 231조가 아니라 237조 3,400억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2분기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2분기 실적은 3개월 전에는 41조 5,676억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올 2분기에 43조 8,500억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정말 전망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전망을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주가만 빠지는 건지 이번에 EQ 실적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리딩투자증권에 따르면 주가와 기업 실적 전망 간의 이례적 괴리가 발생한 시기는 지난 12년 사이에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였다. 당시에도 2분기 들어서 주가와 이익 전망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적 발표 이후 이익이 하향 조정되며 격차를 좁힌 바가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저평가 매력도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미국의 그때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10%가 넘어가고, 그런데 2009년, 10년, 11년까지 매출과 이익이 쫙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12년도 예상치도 사실 11년보다 높게 잡았었는데 12년도에 이익이 12년뿐만 아니라 13, 14년까지 이익이 계속 감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2012년부터 본격적인 박스피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차트 보시면 2011년 하반기부터 12, 13, 14, 15, 16까지 그냥 박스피로 됩니다. 그게 이익이 실제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안 꺾이고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누구죠? 곽연구원은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저평가 매력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된다라고 했던 게, 실적이 높게 이렇게 예상 추정치가 높게 나오지만 그 정도 안 나올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들으시는데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